우리가 흔히 지상낙원이라 부르며 부러워하는 국가들, 그 이면에는 어떤 피와 땀, 그리고 치열한 생존 본능이 숨겨져 있을까요? 알프스의 눈부신 설경과 부유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스위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처절한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험준한 산악지대가 어떻게 전 세계의 금고가 되었는지, 그 기막힌 반전 드라마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럽의 지도를 펼쳐보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만 내륙국 스위스가 보입니다. 천연자원은 전무하고 땅은 거칠기 짝이 없으며 언어조차 통일되지 않아 사실상 국가로서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들이었죠. 주변의 거대한 제국들이 언제든 집어삼킬 수 있는 먹잇감에 불과했던 이 나라가 오늘날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거인으로 성장한 과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1291년 깊은 산속 초원에서 세 남자가 손을 맞잡으며 맺은 작은 약속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은 외부의 위협 앞에서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굳은 맹세를 나누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 동맹이 훗날 유럽을 호령할 스위스의 모태가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약 24년이 흐른 1315년, 이들은 모르가르텐 전투에서 역사적인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정예 군대가 스위스 슈비츠 지역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는데, 이는 훈련된 기사단과 농기구를 든 농민들의 싸움, 즉 바위로 계란치기나 다름없는 무모한 대결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의외의 곳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슈비츠의 주민들은 이웃으로부터 침략 정보를 미리 입수했고, 동맹을 맺은 다른 지역의 지원군을 합쳐 약 630여 명의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정면 승부 대신 지형을 이용한 매복 작전을 선택했죠. 좁은 산길과 호수 사이로 적을 유인하여 퇴로를 차단한 뒤 기습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무려 1580여 명에 달하는 오스트리아 군이 혼비백산하여 패배했고, 일부는 차라리 호수에 몸을 던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는 스위스 동맹 확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루체른을 비롯한 주변 도시들이 잇따라 합류했고, 취리히까지 가세하면서 스위스는 단순한 방어 동맹을 넘어 하나의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위스가 파리나 런던 같은 거대 수도 중심으로 성장하지 않고 여러 도시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연합했다는 사실이죠. 이는 마치 여러 개의 작은 별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성단을 이루는 것과 같은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스위스는 점차 대담해졌습니다. 오스트리아를 꺾고 부르고뉴까지 제압하며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죠. 약 26,500명에 육박하는 스위스 군대는 북부 이탈리아로 진격하며 밀라노까지 손에 넣는 등 파죽지세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스위스 군대는 공포 그 자체였으며 그들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1515년 마리냐노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프랑스의 강력한 반격 앞에서 스위스 군대는 뼈아픈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보통의 국가라면 복수를 다짐하며 재정비를 했을 테지만 스위스는 여기서 놀라울 만큼 실리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영원한 중립을 선언하고 더 이상의 영토 확장을 포기한 것이죠. 당시에는 비겁한 패배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이는 훗날 스위스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중립국 지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외교와 생존 전략으로 방향을 튼 신의 한 수였던 셈입니다. 전쟁을 멈춘 스위스였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척박한 땅과 가난이 남아 있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들이 선택한 수출품은 다름 아닌 자국민의 피였습니다. 용병 산업은 스위스의 초기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수단이 되었는데, 다른 나라의 용병들과 달리 스위스는 개인 단위가 아닌 부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들은 계약에 따라 움직였기에 때로는 전장에서 형제끼리 칼을 겨누는 비극적인 상황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바티칸을 지키는 근위대를 제외하고 19세기 중반에 사라진 이 용병 제도는 역설적이게도 스위스가 얼마나 생존에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잠시 주권을 잃고 헬베티아 공화국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 통합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기존에 14개 남짓하던 칸톤주를 무너뜨리고 중앙 집권화를 시도했지만 이는 스위스의 정서와 맞지 않아 5년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1815년 비엔나 회의를 통해 스위스는 다시 독립을 되찾았고 유럽 열강들로부터 영구 중립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안전지대를 갈구하던 유럽의 부호들에게 스위스의 중립보장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었죠. 여기에 더해 스위스는 1710년대부터 이어온 은행 비밀보호 관행을 더욱 강화하여 고객의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 은행 신화의 시작입니다. 산업화와 함께 스위스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복잡하던 관세를 없애고 통화를 통일했는데 당시 무려 890여 종에 달하던 잡다한 화폐를 정리하여 단일 통화권으로 묶어낸 것은 경제적 통합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뒤포르 장군은 각기 다르던 부대 깃발을 통일하여 현재 우리가 아는 붉은 바탕의 흰 십자가, 정사각형 국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기가 정사각형인 나라는 스위스와 바티칸뿐이라는 점도 흥미로운 연결고리입니다. 1848년 짧은 내전을 겪은 후 스위스는 현대적인 연방국가로 거듭납니다. 이들이 채택한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제도인데 국민이 직접 법안과 정책에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이 통제되어 세금이 다른 나라보다 낮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여성 참정권이 1971년이 되어서야 인정된 것은 이러한 보수적인 시스템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치적 안정성은 스위스 은행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불안감을 느낀 전 세계의 자금이 알프스의 지하 벙커로 몰려들었습니다. 스위스 은행가들은 고객의 이름을 암호화된 숫자 코드로 관리하며 비밀주의 마케팅에 열을 올렸죠. 전쟁 당사국들이 전비를 마련하려 세금을 올릴 때 스위스는 세금 회피처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해내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은 스위스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시기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추축국과 연합국 양쪽 모두와 거래하며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치 독일이 약탈한 금을 보관해주고 그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준 사실, 심지어 히틀러의 비밀 계좌를 관리하며 당시 가치로 약 11억 5천만 라이히스마르크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했다는 의혹은 스위스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박해받던 유대인들의 자산을 받아주며 피난처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침공 위협이 고조되자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을 요새화하여 결사항전을 준비했고 험준한 지형 탓에 독일군은 결국 침공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약소국의 처절한 생존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유럽과 달리 스위스의 산업 기반은 온전했고 이는 전후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스위스의 독자 노선은 계속되었습니다. 국제연합, UN이나 유럽연합, EU 같은 거대 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스위스는 2002년이 되어서야 UN에 가입했을 정도로 자신들의 중립성과 주권을 지키는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고집스러움이 오늘날 스위스를 단순한 부국이 아닌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나라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스위스 은행이 관리하는 자산은 전 세계 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그 규모는 무려 4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스위스 국내 총생산을 몇 배나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스위스 은행들은 심지어 돈을 맡기면 보관료 명목으로 이자를 떼어가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부호들의 자금은 끊임없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만큼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 확고하다는 방증이겠죠. 물론 금융업만이 스위스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밀 기계공업의 정수라 불리는 시계산업, 고부가 가치 의약품,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이나 벨크로 같은 혁신적인 발명품들도 스위스의 경쟁력을 뒷받침합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거미줄처럼 연결한 철도망은 정확함의 대명사가 되었고, 이는 관광산업과 물류의 핵심 동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치열했던 생존의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에게 조국을 대표하는 단어를 물으면 을의 평화와 중립을 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평화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때로는 칼을 들고, 때로는 침묵하며, 때로는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낸 결과물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된 스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강점을 찾아 집요하게 파고든 그들의 전략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의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화려한 알프스의 만년설 아래에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그들의 뜨거운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